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협의회 출범식 및 이사장 취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의회기 입장 있겠습니다. 주영기 이사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오셔서 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내외는 그대로 계시고 그 외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중앙통로를 향해 주십시오. 동협의회 김현종 부회장님이 협의회의 길을 들고 입장하면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 길 입장.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협의회 이사장을 맡은 주영기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본 협의회 출범식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양승조 명예위원장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제주특별자치도 의장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경학 의장님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교육에 열정을 갖고 발로 뛰시는 김광석 교육감님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시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양극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경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협의회 중앙회 김소당 위원장님 먼 길 오셨습니다. 예. 또 본협의회 홍보대사이신 영화배우 영화 범털의 주인공 이성구 영화배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에 많은 내빈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예, 아이들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세대를 이어나갈 주체이기도 하고 미래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을 중점적으로 활동해 나가고 있고 실효성 있는 출산 정책과 육아 지원 정책을 제시하는 단체, 노인복지 정책을 함께 펼쳐나가는 단체,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협의회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에 강합니다. 국가가 어려운 위기 때마다 국민들은 서로 힘을 모아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최우선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서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국가가 소멸할 수 있는 저출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희 민간단체에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의견들을 모아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 제시를 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협의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에 건의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저출산 특별대책 민관위탁거점센터 설치 운영 지원 조례 정책을 제안합니다.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저출산 극복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인력 또한 정책을 흡수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 실현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민간위탁거점센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민간 인력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정책 홍보의 실현성과 만족도는 개선될 것이고 행정적 지원과 거점센터 간 유기적인 소통으로 양질의 정책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점센터 운영 시 기대의 효과로는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의식 고취와 각종 지원 사업으로 정책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고 행정기관과 거점센터 간 정책 공동체 기반 조성과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발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적인 민간 인력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지자체 시장님들 관심을 두고 좀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는 곧 지방 소멸과도 같습니다. 하루빨리 지자체의 조례와 지원을 통해 반드시 민간위탁거점센터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본 협의회 회원들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임원님들 고맙습니다. 또 이 자리 서기까지 묵묵히 내조를 아낌없이 해준 저희 아내 김승희 여사 님께 감사드리며 고맙고 사랑한다는 전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승조 명예위원장께서 축산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30일까지 충남 도지사 지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14년 정도 일정을 했는데 보건복지 상임에서 12년을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제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또 19대, 20대 시가 저출산 고령화 의원들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그 회장도 제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단법인 제주도 저출산 고령화 특별대책 협의회 출범식과 우리 조영기 사장님 그 취임식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출산이 심각하다 말은 하지만 우리의 국가의 정책과 각 지자체의 정책을 보면 이런 심각하다는 말하고 실제 정책하고는 굉장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출산율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족이 소멸할 줄도 모른다가 아니라 100% 민족이 소멸합니다. 우리가 1년에 2052년경만 1년에 5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인구 50만 명, 2년이 가면 제주도 하나가 날아가는 거죠. 보수적인 통계에 의하더라도 2070년 가면 2070년에 1,400만 명 인구가 줄어들고 2097년 정도 가면 우리가 실제로 2100년 정도 가면은 우리가 몇천만이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류학자들은 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의 민족 1호 국가 어디냐?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단법인, 예전에 사단법인 아닐 때 출범했지만 오늘 이렇게 사단법에서 새롭게 저출산 고령화 대책 협의가 출범했다는 것 그 자체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출범식을 만드신 조영기 이사장님께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 또 잘 뒷배준 우리 김승희 여사님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내분 여러분, 조영기 이사장님 축하의 뜻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장소가 떠나갈 정도로 커다란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중앙회 김수당 회장도 무대 많이 했다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많은 내분이 함께 했는데 우리 제주도의 의장님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누구세요? 우리 김경아 의장님은 제가 평소에 잘 아시는 분인데 얼마나 의정 활동을 하고 신민이 넣었냐면 지난번에 무투표로 당선이 됐어요. 김경아 의장님은 제주도 말고 우리 충청남도 우리 저쪽에서 훨씬 더 유명한 분입니다. 앞으로 장래가 정말 기대되고 우리 제주도 잘 이끌어가신 김경아 의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까지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또 제주도교회로 책임지시는 우리 김광수 교육관님 귀한 일정 정말 고맙습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우리가 인식에서 많이 시작합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 김광수 교육관님께도 커다란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리면 김명미 제주도의 보건복지안전위원장님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보건과 복지, 안전이 중요한 역할이시고 또 더욱 고마운 것은 양국가 해수연이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대한민국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이 김명미 위원장을 시작하고 한번 박수 한번 주시자면요. 우리 이정희 배우님한테 감사드리고 저는 이따가 아마 특강이기 때문에 이 정도 줄이는데 딱 한 말씀만 올리면 이 상태로 가면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소멸합니다. 대한민국은 소멸할지 모르지만 한민족은 100% 소멸합니다. 100% 이런 상황에서 오늘 출발이 정말 의미있게 생각하고 우리가 국가가 만약 지자체에 해결하지 못하면 아니면 함께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우리 조영기 이사장님은 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대한민국 위기에서 건져내는 의병장을 생각합니다. 저는 조영기 의병장 역할 기대하고 그런 역할 충실하게 잘 수행이라고 100% 믿으면서 거듭 축하 인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장 김경학입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탄생이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조영기 이사장님 취임을 더 크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양승조 전 지사님 아까 저에게 또 박수를 또 보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존경하는 정치적 선배이자 동지이자 형님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 자리에 함께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김광수 교육감님 그전에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대책 협의회에 대해서 상당한 애정과 관심과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께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희 위원장님 두말하라 역시 우리 제주도의 보건복지안전위원장으로서 제주도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십니다.
또 중앙에서 오신 김소당 위원장님, 또 그리고 정혜영 사무장님께도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울산의 김채원 위원장님 지난번 작년 12월 달인가요? 저 어디 명부암에서 송년 행사할 때 인사드렸는데 제주도에 정말 그 각별한 애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 함께 해줘서 고맙고 이설구 배우님께도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양승조 지사님 정말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주셨는데 양승조 지사님께서는 2017년 첫 국회에 입성해서 내리 사선을 천안을 지역으로 사선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대에 걸쳐서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20대 때는 위원장까지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복지에 대해서 가장 식견이 높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여왔던 분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양승조 지사님께서 10남 4녀 중에 아홉 번째입니다. 얼마나 폭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정말 또 축하의 자리에 이렇게 하신 분들 함께 해주시고 이따가 또 지사님 또 특강이 있습니다만 아까 그 조영기 이사님께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뭡니까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거라도 하나 만들어서 보다 좀 도정과 의정과 민이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있다 말씀 주셨는데 우리 김경미 위원장님과 더불어서 의회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논의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 너무 축하드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김강수 교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셔가지고 드디어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까지 해서 저도 5번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배우님 여러분 정말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본 궤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순조 지사님 오늘 특강 고생하시겠습니다. 김경화 회장님 항상 감사드리고 김경미 위원장님도 그렇고 우리 선수 배우님 오랜만입니다. 예. 화면에서만 봤더니만 오늘 또 가까이 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소담 중앙에서 오신 위원님들 함께 정말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영일 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한경면의 자생단체장님들이랑 많이 오신 것 같다.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주제는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저출산 문제, 하나는 고령화 문제. 제가 짤막하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출산은 저희가 부부가 40년 동안 고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낸 결론은 태어나서 20살까지 엄마와 아기를 국가가 책임져라. 이겁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 이상 정답이 없습니다. 이미 저희와 같이 한참 출산율이 떨어진 유럽 쪽의 나라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렇게 힘드냐? 힘들지가 않습니다. 알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죠. 지금 나온 게 유치원하고 유치원까지 간 어린이집, 즉 유보통합 지금 아마 중앙정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천적으로 들어가면 0세부터 최소한 19세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큰 기틀나에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것은 아기를 안 낳는 이유는 플러스 알파가 또 있습니다. 우리 사교육비. 이게
이게 덫입니다. 이게 외국하고 좀 다른 경우가 돼서 걱정이 됩니다. 그냥 생각 같아서는 제가 어떻게 힘이 있으면 그냥 사격으로 확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아무튼 오래전부터 저희 부부는 특히 집사람은 40년 동안 아기 출산을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전국적으로 세계 세미나까지 가서 하는 얘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고령화 문제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우리 유명하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104살이죠. 아마 짐작할 겁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신 김형섭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대책이 하나 있습니다. 30세 정도까지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았고 65세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처자식 부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제대로 살기 시작한 거는 66세부터인데 인생의 황금기는 75세까지더라. 76세부터 100세는 정말 살만 나더라가 이 책이 핵심이면서 그 밑에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30에서부터 65세까지 정말 바쁠 때 상당히 미안하지만 66세부터 100세까지 살 준비를 해라. 이게 고령화 대책이었습니다. 그분이 내놓은 준비를 하라는 거지요. 즉 수명이 길어지면서 국가만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물론 국가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보장이 잘 되어 있다는 일본 기패는 못 봤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세배 가서 살짝 봤더니 일본 어르신들 큰일 났습니다. 과거 어르신들이 아니에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젊은 때 표님들 65세부터 살 국리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병미 보건복지안전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거 보건복지안전위의 김병미 위원장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광수 교육감님이 5번 오시는 제가 이렇게 세봤거든요. 저 3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부지런히 다 저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제주특별 사단법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고령화 대책협의회 출범식과 이 출범의 초대 이사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무엇도 단단함으로 그리고 제주도의 저출산과 고령화를 민관이 협력하는 귀한 자리에 조용기 초대 이사장님을 맡은다는 것이 그 무거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박수 한번 좀 더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른 분과 달리 저는 여기 들어올 때 이 중앙 로비로 들어왔거든요. 약간 결혼식 제가 신부 같은 느낌이 들어오면서 오늘 저출산 고령화 대책 협의회가 왜 여기로 장소를 했는지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혼과 관련한 부분에도 더 많은 고민의 자리고 그리고 그 자리가 여기 오늘 이렇게 협의회가 탄생하는 자리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의원이 되기 전에 복지 전문가로서 복지와 관련한 부분, 특히 저출산 고령화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와 관련한 것들을 좀 논의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여기 특별히 또 많이 관심이 갖게 된 거는 제가 양극화해소 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여기 부위원장님이 등기이사로 등록하신 박세은 등기이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말 집중하고 잘 해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도 잘 할 뿐더러 여기 저출산 고령화 대책협의회 등기이사님의 얼굴을 봐서라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기 와서 저 개인적으로 가문의 영광인 것은 양순호 지사님에 대해서 제가 각은 하신 분이 저랑 잘 아요. 제가 언니 동생 하는 분인데 그 언니로부터 상당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분을 특별히 특보 자리에 갈 정도 중증 장애 여성을 특보로 지사님이 있을 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린 생각을 갖고 특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회에 있을 때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관심이 있었던 분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한 자리로 연을 맺게 되셔서 제가 이 협의회를 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네, 더욱더 사랑하고 잘 챙기고 의회에서 제가 의장님 손 꼭 붙잡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제가 최선으로, 두 분은요 권한적이면 저는 약간 실무형 아닙니까? 실무형 담당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기를 하는 사람 배우 이설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본이 없으면 이런 자리가 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홍보대사 맡은 지 이제 1년 지났는데 제가 처음에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주도에 배우들도 많은데 왜 제가 이 저출산 고령화 홍보대사냐, 제가 작지만 좀 세게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결혼을 한 지 이제 한 30년 넘어서 아들만 셋입니다. 그래서 근데 많이 힘들었죠. 애들 셋 키울 때 정말 무명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잘 견뎌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지금 근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곧 우리 이제 회원님들도 이제 TV에서 저를 보실 수 있을 건데, 제목이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라는 미스터리 형사 추적 드라마인데, 거기서 형사 반장 역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 4월 정도면 촬영이 끝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상반기에 편성은 EMA에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뭐 홍보 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영화 매체를 통해서 제 자신을 좀 알려주는 게 제일 이 홍보대사로서 큰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기 존경하는 도지사님, 교육감님, 의장님 다 이렇게 오셔서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 바르게 저는 홍보대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재호 국회의원님의 참석하지 못하셔서 역서로 대신 보내왔습니다. 축하 인사를 대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유초를 팀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부금은 환경면에 거주하시는 취약계층 가정에 지정 기부됩니다. 전달해 주십시오. 기부금은 100만 원입니다. 잠시 기념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순서입니다. 저희 협회 정현미 부회장님께서 잠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본협의회 부회장 정현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시상은 제주특별자치도 김강수 교육감님께서 시상하여 주시겠습니다.
김강수 교육감님께서는 단상 앞에 나와주십시오. 호명되신 분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사무총장 홍경수, 사무차장 조은혜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감사패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협의회 사무총장 홍경수 기하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책임감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제주 인구 교육, 진흥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그 헌신적인 노력을 높이 기려 이표를 전달합니다. 2023년 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김강수. 감사패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협의회 사무차장 조은혜.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시 기획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무처장 현정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부이사장 정봉수. 귀하는 국가위기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투철한 책임감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다했으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공로가 지대함으로 사단법인 출범식을 지음하여 정성을 다해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2월 19일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협의회 이사장 조영기. 공로패 2022년 사무처장 현지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23년 2월 19일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협의회 이사장 조영기. 상품으로는 한 돈짜리 황금 열쇠입니다.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울산광역시 협회장 김채은. 기하는 국가위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투철한 책임감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시어 양협회간 우정과 신뢰를 쌓았으며 훌륭하신 공적을 남기셨기에 이를 깊이 감사하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공로가 지대하므로 사단법인 출범식을 지음하여 정성을 다해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2월 19일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산 고령화 대책협의회 이사장 조영규의 회원일동.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협회 김채은 이사장입니다. 제주도 협회는 늘 저한테 약간 본보기가 되고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단법인으로 발탁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은 분들의 노력이 지금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바라면서 울산협회도 뒤따라서 같이 뜻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진실로 반갑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그 조영계 이사장께서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쓰고 그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함께 해주는 바로 여러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또 학교에서 시간이 필요한데 점심을 드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점심 드시더라도 저도 이제 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멀리 왔는데 우리가 딱 30분 만에 어떨까요? 네. 괜찮겠어요? 예, 30분 정도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좁다 그러지만 다녀보면 꽤 넓습니다. 제주도 섬이라 하지만 다녀보면 되게 넓잖아요. 이런 대한민국에서 33만 명밖에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33만 명밖에 살지 않는다면 KTX는 누가 운영하고 비행기 누가 탈 거예요? 삼성경제연구소가 2011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재원에서 그 당시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먼 얘기지만 2,500명 하면 대한민국 인구가 33만 명 남는데 제주도 국내 인구가 67만이기 때문에 제주도 인구 딱 반 남는 거예요. 서울이고 경기라는 의미가 무색해져 있습니다. 2750년 가면 대한민국가 빵명이래. 어디가 됐을까요? 국기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세계에서 소멸할 민족 1호 대한민국 한민족이다 라고 데이빗 콜빈이라고 영국 옥스퍼드 인구분야연구소 소장님 이와 같이 말씀드려서 아까 축사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인구 소멸은 지금까지 출산율 통계를 낸 198개 국가에서 유례 없는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고 세계 꼴찌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족 소멸은 소멸할 줄 모른다가 아니라 당연히 민족이 소멸합니다. 여러분, 그 한 나라의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돼야 돼요. 뭐 상식적으로 두 부부가 2명에서 좀 더 나야 우리가 출산율이 인구가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합계 출산율 2.1은 예전에 무너졌고 이전에 1983년에 무너져서 저출산 국가로 진입합니다. 2002년도에는 합계 출산율 1.27도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해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OECD 국가에서 압도적 꼴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1.3이 초저출산이었는데 1.4 내려가서 1도 무너졌고 21년도에 0.81명 있습니다. 22년도 정확한 출산율 통계 나오지 않지만 0.7대에 진입했습니다. 세계에서 0.8대 출산율을 기록한 나라는 싱가포르, 대만, 홍콩, 마카오가 0.8대, 0.9대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전부 다 인구가 별 문제가 안 돼요. 특별한 문제가 안 돼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우리가 중화민족이 있잖아요. 대만도 마찬가지죠. 근데 유독 이렇게 인구가 1000만이 넘는 나라에서 합계 출산율이 1 이하가 된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을 보는 맞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0.7대. 여러분 1971년생이 102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102만 명이 태어나면 작년에 몇 명이 태어났을까요? 25만 4천 명대. 1971년 될 때가 102만 명에서 25만 4천 명 떨어졌으니 얼마가 날아간 거죠? 4분의 3 이상이 날아간 겁니다.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까 김광수 교육감님 고령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고령화는 일본이 세계 고령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한 29% 정도 됩니다. 고령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은 정책을 많이 따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출산 문제. 이런 초저출산 문제를 나타내는 대한민국 출산율은 세계가 유례가 없다는 겁니다. 0.7은 웬만한 국가 형태를 이루는 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심각한 양상이 나타나느냐 몇 가지만 함께 볼게요. 우리가 교육감이 아까 하셨는데 작년에요. 초등학생을 한 명도 입학을 못 시킨 학교가 얼마나 될까요? 한 140개가 넘습니다. 140개가 넘어요. 또 이런 학교도 있어요. 저희가 다니는 모교는 한때 학생 17명 있어요. 17명인데 교장 선생님, 교감들은 안 계시지만 선생님, 행정실장님, 일하시면 해서 교직원이 총 몇 분이었을까요? 16분이에요. 이거 아주 나쁜 상황 아닙니다. 학생은 17명인데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 교육까지 16분은 어디는요? 아예 숫자가 역적인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작년 통계가 나왔지만 21년도에 없어진 어린이집이 우리가 2,000개가 넘죠. 2,000개가 넘어요. 소아청소년과에서 154개가 2021년도에 날아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2021년도 대학 입시에서 2023년 원래 말고요. 대학 입시에서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미 정원을 채운 적이 몇 개 되어 있었을까요? 한 개입니다. 한 개. 정말 제가 전남 강조에서 몇 개 되어 있을까요? 정원을 채운 적이 빵 개입니다. 빵 개. 대전에 한 개. 충남에 5개. 대학교 신입생은 60%도 오차로 수득하죠.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15년 정도 지나지 않아서 대학교에 분단된 대학이 속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주도에서도 몇몇 대학은 정원 충족률이 70%안 되는 대학이 상당히 많으라고 추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어린이집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 유치원에서 시작하고 초등학교에서 시작하고 소아 청소년까지 시작해서 이런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가 우리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심지어 군대를 누가 느낄까요? 군대로. 지금 우리 한 58만 정도 됩니다. 군대. 이거를 줄이는 작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47만 대까지 줄인다는 건데 왜 그러냐? 2018년만 해도 병역 가능 자원 인구가 35만 정도였습니다. 근데 2022년도 어떻게 될까요? 25만 명 떨어졌습니다. 이거 25만도 한 10몇 년 지나면 훨씬 더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적 여러 가지 시스템은 60만 명대 태어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고 그런 구조가 되는데 지금 20만 대 떨어지니까 필시적으로 엄청난 일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주민등록 인구가 한 19만 9천 명 줄었습니다. 20만 명 정도라면요. 그 먹는 쌀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근로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9만 9천 명 줄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주민등록 거주 불명자 말소하고 그런 것도 원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35년 전 앞으로 한 12년 남았죠. 한 1년에 10년 말소 없어지면서 근데 35년 한 10만 없어지는데 10만에 그 다음에 10만 그런 게 아니에요. 10만에서 12만, 14만, 15만 한 40년대 가면 30만 정도가 넘게 되고 50년대 들어서면 1년에 50만 명씩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출산율 1.2를 가정했을 때 2070년까지 불과 50년이 안 남은 상태에서 1,400만 명 인구가 줄어듭니다. 만약 1,400만 인구가 줄어든다면 우리 대한민국 내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쌀이 나면 쌀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옷 소비량이라든가 모든 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그 연금개혁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지금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한 920조 정도 됩니다. 920조면 세계 3대 기금이죠. 920조 정도에서 2041년까지는 한 1778조 정도가 이른다는 것이 우리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2042년부터 까먹기 시작해서 몇 년 만에 다 까먹을까요? 1778조라는 어마어마한 돈, 세계 1대 기금이에요. 이걸 57년까지 다 까먹고 2057년이면 마이너스 124조가 된다는 거예요. 제5차 금융재정축에서 지금 시상
시험 계산의 결과는 2년 정도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057년도에 국민연금 기금이 마이너스 124원이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참을 거야 안 참을 거예요? 참겠어요 안 참겠어요? 못 참죠. 30년을 했는데 또 못 참으면 만약 국민연금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가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험료 합계에다 플러스 세금을 걷어서 내줘야 돼요. 근데 2058년도 가면 어떤 상황이냐? 이 상태로 가면 2045년이 가면 일본을 제치고 대한민국은 최고령국가가 됩니다. 일본이 현재 29% 되는데 2045년에 가면 대한민국 고령화율이 일본을 제치고 37%가 돼요. 45년. 그러니까 이미 한 40%가 넘게 돼요. 근데 생산 가능인구 비율은 어떨까요? 15세에서 64세가 생산 가능인구 비율을 잘 아시잖아요? 생산 가능인구 비율은 이미 재작년부터 한 30만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에.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고요. 2030년 정도 가면 1년에 52만 명씩 줄어듭니다. 현재 줄어들고 있어요. 17년에 한 3,765만 명이 대한민국 생산 가능인구인데 3,500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57년도 국민연금 기금이 1,778조를 다 까먹고 마이너스 128조가 됐을 때 58조 세금을 더 걷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2058년 가면은 대한민국 고령화율이 일본을 24년으로 이미 제쳤고 압도적으로 세계 1위 그렇게 하고 생산 가능률은 세계 꼴찌. 2055년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생산 가능률이 꼴찌가 됩니다. 5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을 내죠? 어떻게 세금을 내서 감당이 되죠? 한마디로 대한민국 이렇게 가면 정말 큰일 납니다. 민중이 손을 한다는 것은 2500년 아니면 2700년 먼 훗날 얘기겠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우리들한테 고통은 처음에는 일부분에 나타나지만 이 고통이 전 국민한테 다 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여기 원장님 계신가요? 어린이 원장님? 혹시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아 저쪽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워낙 오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2020년도 2100개가 날라갔어요. 20년도 2000개가 날라갔어요. 22년 통계 아직 정확하게 잡혀져 적어도 한 2100개 내외로 날라갔어요. 하루아침에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원장님과 선생님의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평생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하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있는 그 고통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클까요? 지금요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러거든요 20명 정원에 10명 채우지도 못하는 어린이 수두룩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소아청소년학과 오늘 하루 아침에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154개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린이 영업은 좋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사회 전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5년도만 해도요 한 43만 8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15년도만 해도 2000년에 63만 명이에요. 71년도 아까 102만을 떠나서라도 2000년에 63만 명이 15년 뒤에 43만 8천이 작년에 25만 명이 태어났으니 우리가 15년과 2022년 사이 몇 년 사이에요? 8년 사이밖에 안 되잖아요. 43만 8천이 25만 4천으로 떨어져가요. 거의 한 40, 18%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7, 8년 안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최소 40%만 날아간다는 거예요. 40%. 물론 초등학교는 이렇게 날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이고 우리가 교원 신분보다는 사회 전형해졌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든가 분유라든가 유모차라든가 모든 거에 앞으로 몇 년 안에 30% 40%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통에 아까 말씀드린 병역 문제 모든 문제. 그래서 한마디로 길게 말씀하지만 이 저출산 문제야말로 나라의 영웅과 달려있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저출산 문제다 그런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런 저출산 고령화 대책 협의회에서 그 인식을 확산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다 그럼 저출산의 원인이 왜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인식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출산일 수밖에 없는 사회 경제적 요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해야만 애를 낳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는 사람 주변에 많이 봐요? 못 봐요? 우리 안목조님 자주 봐요? 자주 못 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혼인자라고 그랬는데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는 비율이 세계에서도 일본과 함께 제일 낮습니다. 우리는 그게 많이 늘었지만 2.5%에 불과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59% 정도 되거든요. OECD 평균이 한 39%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애를 낳는 비율이 불과 2.5%, 2%까지 올라간 거예요. 2.5%밖에 안 돼요. 그럼 97.5%는 혼인신고를 한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통할까요? 우리는 혼인신고를 많이 해야만 출생이 높아지는 걸 뜻하겠죠? 97.5%일까? 그래서 우리는 결혼과 혼인율이 출산율과 직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혼인 건수가 한 10여 년 전에도 32만 쌍 정도 됐어요. 근데 21년도 통계가 19만 쌍이에요. 19만 쌍. 혼인율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왜 혼인율이 줄어들고 있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치관도 있어요. 결혼해서 뭐해? 이런 것도 있죠. 결혼할 필요가 없다. 혼자 행복하게 살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이유는 뭘까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성하고 여성은 틀리지만 대한민국 20대, 30대 남성들 가서 혼인율을 조사해봤어요. 몇 년 전 통계예요. 혼인율을 조사해보니 소득 상위 10%, 20대, 30대 남성들은 얼마나 결혼했을까요? 82.9% 정도 결혼했습니다. 그건 우리 김경아 아마 조이장도 도청에 있는 직원들 보면 대부분 결혼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남성들.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현대전자, 삼성전자 다니는 분들 대부분 다 합니다. 그래서 소득 상위 10%가 82.5% 결혼했는데 소득 하위 10%, 20대, 30대 남성에서 가장 돈을 버는 게 작은 하위 10%는 소득 상위 10%가 82.5% 결혼할 때 얼마나 결혼할까요? 얼마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자님. 10% 이하고요. 10%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네, 대단하다. 역시 우리 언론을 쓰시네요. 문제는 소득 상위 10%가 82.5% 결혼할 때 소득 하위 10% 남성들은 6.9%예요. 이건 결혼을 안 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못한 겁니다. 저는 이 통계만 하나만 더, 저 같은 정치인들이 국민한테 섞고 대자는 심정으로 그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같은 시대에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들이 소득 상위 10%가 82.5% 결혼할 때 소득 하위 10%는 6.9%밖에 결혼 못할까요? 그럼 왜 이렇게 사회 양극화가 또 결혼 못하는 요인입니다. 근데 이 결혼을 못하는 게 소득 문제도 있죠. 소득 문제인데 여러분 그 직장이 없는 사람 결혼하는 거 잘 봤어요? 남성들? 봤어요? 좋은 부모님, 아주 부자 부모님 만나자면 실업자가 결혼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하려면 최소한 직장이 있어야 돼요. 또 비정규직해서 내년에 짜릴지 후년에 짜릴지 모르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잖아요. 근데 결혼해봤자, 아니 직장을 가져봤자 200만 원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면 그분들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이 혼인을 가로막는, 여기다 서울 비롯한 대도시에 미친 집값들 결혼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율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실제로 혼인하는 사람들이 출산율이 꽤 낮지 않습니다. 혼인한 사람들의 출산율은 한 1.75명 정도 돼요. 자녀수 평균수가. 실제로 혼인한 사람은 2명도 있고 3명도 있고 아이를 두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2명, 3명 또 1명 줘요. 1.75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혼인율이 낮아서 출산이 많은 걸로 지켜지는데 문제는 한 80% 정도 되는 사람은 혼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직업의 불안정성, 저임금, 미친 집값, 거기다 육아비용, 미친 사교육비, 이런 게 원인이죠. 길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게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심각한 게요. 대한민국 실업자가 한 100만 명 됩니다. 근데 문제는 25세에서 29세 청년들,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막 진출한 청년들이에요. 25세, 29세 청년들이 실업률이 그 중에서 21%를 차지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 심각할까요? 청년의 사실상 실업률, 확장 실업률이 24% 내리가 된다고 했는데 25세에서 29세 청년들의 실업률은 OECD 국가에서 7년째 1등입니다. 결혼할 수 없죠. 거기다 비정규직이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2,172만 명의 인근 노동자일 때 비정규직 무려 815만이 돼요. 20대 비정규직만 해도 140만 명입니다. 어떻게 결혼할까요? 비정규직 평균 급여가 188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률이 39%가 안 돼요. 어떻게 결혼해요? 여기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산다는 나라에서 저임금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저임금 비율이 200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이 무려 대한민국 임금률을 25% 찍었습니다. 25%. 결혼할 수 있나요? 여기에 서울의 집값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이 내려갔다 그러지만 가장 작년 통계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 4천만 원이에요. 11억 4천은 어떻게 돼요? 열심히 저축하고 월가 돈 저축하면 살 수 있어요? 안 돼요. 청년들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사교육비가 이렇게 학령 아동수는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우리가 작년 통계가요. 사교육비가 23조 원이에요. 23조. 우리 교육감독이지만 교육부 예산이 70조 원 넘어요. 국방부 예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는데 사교육비가 23조 정도 돼. 그러니까 애를 2명, 3명 아이를 갖고 싶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가 경합이고 일가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문제. 세계에서 남성 가사 노동 시간이 가장 적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이런 여성 육아 독박 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 겹쳐서 우리가 이런 저출산, 저혼인율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있어서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원인을 어느 정도 한다면 우리가 원인을 제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양질의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심각한 문제, 해소 문제, 저임금 문제를 해소해야 될 문제, 미친 집값을 잡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사교육비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걸 해소해야만이 결혼율을 높일 수 있고 결혼율을 높여야만 자연스럽게 출생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안 해갔다는 가치관을 갖잖아요. 아이를 안 두겠다는 가치관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을 탓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 가치관이면 존중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국가가 해야 될 것은 결혼을 원하는 사람, 출산을 원하는 사람, 이분들이 또 다자녀의 출산을 원하는 사람, 이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과 출산할 수 있는 여건과 다자녀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랑스가 한때 출산율이 유럽에서 꼴찌였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뭐 0.8, 0.7이 아니고요. 한 1.6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걸 부단히 노력한 결과 그 프랑스 같은 몇 년 전까지 합계 출산율이 2가 넘었었죠. 지금도 유럽에서 가장 우등생이 프랑스입니다. 국가가 많은 투자를 했고 인식 개선이라든가 어떤 그 가정 내에서 양성 평등이라든가 육아 휴직 문제라든지 이런 아니 우리를 말하는 아동 수당 문제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거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죠. 영국도 반등했고 독일도 반등했고 많은 나라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딱 그 시간이 얼마나 남습니까? 저희가 이제 조지사로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회 때부터 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문제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이걸 제가 이 국회 있을 때도 이걸 입법으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지사가 됐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탄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남도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경호 위원장님은 저한테 여러분 들으셔서 많이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경희 위원장님 잘 들으시고 한번 도의에서 한번 바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로 생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사자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사회 양극화를 해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자,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여기에 노후 대비에 대한 세계가 가장 가난한 경제를 빈곤한 어르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령화 문제를 해소해서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자. 보다 세계 최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IQ 충남을 만들자. 여기 이거 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기업화기준 충남을 만들어서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그래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 중심을 만들자는 것이 도정의 목표였습니다. 다른 거는 시간 관리 안 해도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남도가 제가 도지사일 때 무엇을 했는지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무원의 공조직이라는 것은 모든 게 조직과 예산에서 중점상이 나타납니다. 전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는 저출산 보건복지실을 만들었죠. 보건복지국을 갖다가 저출산 보건복지실을 만들었는데 그걸 2급 간수를 만들었습니다. 조직개편 때. 이거서 저출산에 용어가 들어간 실공이 있는 유일한 도가 충청남도였죠. 그러니까 2급 간수를 만들어 2급 간수가 많지 않습니다. 뭐 하여간 4개 정도 되나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저출산에 용어가 들어간 저출산 보건복지실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래서 조직으로 한번 우리가 충남의 역점사의 뭔지를 갖다가 한번 나타내려는 의지가 필요했죠. 거기다 제가 몇 가지 그 사례를 했습니다. 도의사 취임하자마자 첫날 한 게 뭐냐? 임산부 전용 창구 내지 우선 창구를 만들자. 도청에서, 시청에서, 군청에서, 읍면도 상밀에서, 은행에서, 터미널에서 우리가 임산부를 존중하고 그런 태도를 만들자. 임산부 전용 내지 우선 창구를 만들 한 2,70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임산부한테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자. 그래서 한 1.5%인데 0.75%는 충청남도가 부담하자. 그래서 하나은행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임산부 우대금리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바로 한 것 중에 하나가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우리 충청남도 산하기관에서 8세는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자. 공무원 같으면 공무원이 너무 특혜라고 해서 충청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충청남도는 2018년 10월 1일부터 8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과 가족 양육을 가능케 하자는 거죠. 우리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데려다 줄 수 있고 유치원 데려다 줄 수 있고 어린이 데려다 줄 수 있고 1시간 일찍 퇴근하니 데리러 갈 수 있고 그래서 여성분들 특히 일과 가족 양육을 가능케 하자 이걸 만들었고요. 바로 2018년 말에는 우리가 충청남도 아이를 출산한 공무원에게는 인사고과에서 가점을 주자. 그래서 한 해 출산이면 1점을 줍니다. 여기 한 해 이제 전반기금이 0.5점인데 여러분 0.5점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공무원처럼 승진에 민감한데 굉장히 큽니다. 대충 한 7명 정도 충분히 떨어뜨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9년 말부터 20년부터는 자녀 출산을 인사과 가점에서 승진 순서가 올라가서 승진하는 공무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저는 이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그 부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인사고과에서 가점을 줬습니다. 여기 이렇게 했죠. 여기다 충청남도가 2018년 11월 20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충남형 아가수당을 도입했죠. 충남 아가수당이라면 충남에서 지금 태어난 아이한테 한 36개월까지 충남형 아가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한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를 처음으로 시도해서 여러 도에서 따라옵니다.
뭐 제 자랑이지만 아동수당이라는 개념을 법안을 대한민국에 누가 처음 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냈을까요? 양심이에요. 네. 제가 이제 17대 때부터 계속 내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채택이 된 겁니다. 아동수당이라는 게 처음으로 제가 법안 낸 사람도 저고 충남에서는 충남의 아가수당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계신데 민간 어린이집과 공립 어린이집 부모님들 부담 차이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돼요. 왜 내가 꼭 민간에 보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공립어린이집 없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했는데 학부모 부담 차이가 상당히 커요.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큽니다. 이걸 18년 11월 달에 제가 없애버렸죠. 한 17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던 공립원에 다니는 부모님 부담치를 했고 지금은 이게 유치원까지 100% 충남은 적용됩니다. 살인 유치원에 보내든 공립유치원에든 다 맞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2018년 조례를 만들고 예산학교에서 2019년 뭘 했을까요? 대한민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충청남도가 시행합니다.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충청남도는 100%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최초로 시행했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부터 해서 우리가 IQ도 충분히 만들자는 것을 2019년 1월부터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우리가 동유치원 너무 풍부하니까 우리가 도가도 더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우리가 했죠. 여기가 있고 지금은 충청남도는 충남이 운영하는 도립대학교도 2022년부터는 완전 무상입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가 도립대학교에서 무상을 우리가 시행하는 거죠. 자녀들 중앙에 만들자는 겁니다. 여기에 충청남도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시내버스와 노고청 버스 타면 무료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22년 4월부터 제가 도시사실 때 했죠. 이것도 IQ 충남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사회적 분위기가 환경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의 가장 2대 장애물이 뭘까요? 직업과 주거 문제입니다. 서울에 미친 집값 때문에 서울의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꼴찌인데 서울이 또 그중에서 꼴찌예요. 집값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혼인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인 집 문제를 해결해서 충남은 더 행복한 주택, 프랑스형 사회적 주택을 볼 건데 제가 2018년 공약을 내세워서 우리가 짓기 시작했죠. 그 민서 7기 때 처음을 뒀습니다. 작년에 입주를 했어요 이미 임대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까지 국민 임대주택 왜 혼인을 앞둔 청년들이 커다란 인기가 없었냐? 11평에서 13평짜리를 어떻게 들어가서 사냔 말이에요. 출산해서. 충남이 시도한 더행복합 주택은 25평 아파트와 20평 아파트 16평이었는데 60%는 25평형, 30%는 20평형, 나머지가 10% 정도가 16평인데 16평은 다른 걸로 개정하고 이런 25평형의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조건이 신혼부부여야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할 때까지는 결혼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지 몇 년째 들인 사람까지 입주 조건이 그거예요. 왜냐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니까. 근데 25평의 아파트를 들어갈 때 얼마를 부담할까요? 얼마를 부담할까요? 우리 조영기 아마 이사님 아실 거예요. 25평 아파트를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 원. 월세 거의 뭐 들어갈 수 있죠. 보증금 5천 원 나중에 받는 거니까. 근데 월세 15만 원도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은 반을 충남이 부담합니다. 2명이 태어나면 전액을 충남이 부담합니다. 잘하지 않았어요? 네, 잘했어요. 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충남의 도행복합 주택 일명 꿈미차를 했는데 이걸 대한민국 정부한테 1년에 20만 채 주겠다고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20만 채 정도 주고 예비 신혼보다 5만 채, 10만 채 배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출생률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이걸 15년 정도 돼서 300만 채를 준다면 대한민국 우리가 중산층 이하의 집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한번 김경현 회장님 해서 우리 충남의 더행복합에서 한번 연구해 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교통 요건에 그럼 충남은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했다. 작년 7월에 아산 배방을 600호가 이미 입주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입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게 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더행복합 주택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충남 도정과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저출생 문제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다가오는 문제예요. 다가오는 문제예요. 말씀드렸는데 2070년 얼마 남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1,400만이 줄여도 여기 다 2070년까지 계실 분들이죠. 이죠. 1,400만이 줄여듭니다. 1,400만이. 1,400만이에요. 저는 물론 그때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2007년 1,400만 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얼마나 경제가 축소되고 내수소비가 쪼그라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린이집이 없어지고 학교는 얼마나 없어지고 그분들은 어디 갈 거예요? 그게 남의 문제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생 문제는 민족 소멸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민족 소멸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 국민이 그런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저출생 문제, 세계 유례가 없는 저출생 문제, 이거야말로 민족의 명운과 달려있는 그런 아주 심각하고도 절책 전형을 가져야 생각하고 오늘 긴 시간이 아니라 여러 말씀 못 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 협의 위원님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정부가 하지 못하는 사과업체에 있더라도 내가 이런 인식을 확산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임진왜란 때 이병장의 역할,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의 역할을 차원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의병, 독립운동 역할을 해주실 의의가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양심도 전 노회사 강연도 좀 잘 들었고 그만큼 고마움과 함께 내가 제주도의 의병장이다. 독립운동의 역할을 충실하겠다. 라는 의지와 각오를 가지신 분은 마지막으로 커다란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려요.